만약 다음 시대의 갈등이 더 이상 재래식 무력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승리의 방정식은 이미 자석의 힘을 통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여러분의 모바일 기기, 차량, 그리고 군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필수 원소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그들은 결정적인 움직임을 개시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중동의 석유 관련 분쟁에 수조 달러를 쏟아붓는 동안 중국은 역사상 가장 은밀한 경제적 장악을 기획했습니다. 군사적 침공 배신, 그들은 주기율표의 핵심 원소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대중은 이러한 전개되는 현실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원소가 공급 불가능해진다면 현대 사회는 기능을 멈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1992년으로 돌려봅시다. 덩샤오핑은 남순 강화, 난슌경화 중 단 하나의 결정적인 발언은 남겼습니다. 중동이 석유를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히토류 광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서방 분석가들은 이를 단순한 민족주의적 허세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면밀히 계획된 30년 전략 청사진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히토류를 채굴하는 것을 넘어 전체 공급망을 전략적 도구로 변모시켰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해 환경적으로 유해한 처리 시설을 폐쇄하는 동안 중국은 전 세계적인 정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이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동시에 환경 오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장기적이었습니다. 2010년까지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채굴량의 7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려스러운 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히토류 가공의 9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바로 이 가공 단계에 있습니다. 미가공 광석은 저렴하고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 광석을 배터리 등급 리튬, 자석 등급 네오디듐, 그리고 반도체 등급 갈륨으로 변환하는 정제 과정은 결정적인 병목 현상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리튬 매장량을 소유하더라도 정제 능력이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건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현대 문명의 톱니바퀴가 멈춰서는 순간입니다. 시간을 1992년으로 되돌려 봅시다. 덩샤오핑은 남순 강화 중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는 중대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서방 분석가들은 이를 단순한 민족주의적 수사로 치부했지만 이 선언은 30년에 걸친 선견지명적인 전략적 청사진임이 드러났습니다. 베이징은 이 핵심 광물들을 채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체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무기화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환경 규제에 미달하는 가공시설을 폐쇄하는 동안 중국은 전 세계적인 정제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구축하며 운영을 대규모로 보조하고 생태학적 영향을 무시함으로써 심오한 장기 전략적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2010년까지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채굴량의 70%를 장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지배력이 히토류 가공의 90%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이 가공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의 핵심입니다. 원광은 전 세계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하지만 원광을 배터리 등급 리튬, 자석 등급 네오디듐 또는 반도체 등급 갈륨으로 변환하는 정교한 정제 과정이 핵심 병목 현상을 구성하며 이 병목 현상을 중국이 이제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정제 능력이 없다면 무의미하며 그것 없이는 생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 없이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풍력 터빈도 만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첨단 F-35 전투기조차 조립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전 세계적인 통행료 징수소를 세워 모든 선진 경제국이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제 2023년 12월로 시점을 옮겨보겠습니다. 베이징은 히토류 분리 기술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자재가 아니라 그 가공의 필수적인 전문 기술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서방 정부들은 이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4월 중국은 미국으로 향하는 7가지 특정 히토류 원소에 대해 엄격한 수출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모든 국제 수입국에 대해서는 허가를 의무화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전 세계 자석 출하량은 74% 급감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력 터빈 생산자들은 기존 재고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습니다.
방위 산업체들은 자신들의 핵심 무기 시스템, 즉 미사일, 레이더 배열, 전투기 등이 사실상 중국의 통제에 묶여 있다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진정으로 오웰적인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 10월이 되자 중국은 공고 61호를 발표하여 중국산 히토류를 0.1%라도 포함하거나 중국 기술을 사용하여 어떤 단계에서든 제조된 모든 제품은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 함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디스프로슘을 사용하는 일본의 자석 제조 업체가 이 디스프로슘이 애초에 중국에서 가공된 것이라면 이제 그 완성된 자석을 독일 자동차 생산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베이징의 명시적인 승인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이로써 전 세계 공급망 전체에 대해 치외법권적 관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급 효과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외국 군사기관과 연관성을 보이는 모든 기업은 자동으로 허가 거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을 마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F-35 전투기 한 대에는 418kg의 히토류 원소가 필요합니다. 반면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가폰 300kg을 요구합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단 6개월치의 전략 비축량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모든 생산이 중단됩니다. 스콧 베산트 재무장관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자유시장의 공급망과 산업 기반을 효과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이 사실에 놀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초기 인식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그 결론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이처럼 지배적인 영향력을 확립했을까요? 금융 흐름을 추적해보면 2013년 이후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광업 벤처에 57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선 행위가 아니라 전략적인 자산 인수였습니다.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70%를 보유한 콩고 민주공화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중국 기업들은 거의 모든 주요 코발트 채굴 작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국 몰리브덴이 텐케 푼구루메를 26억 달러에 인수한 것은 단순히 광산을 매입한 것을 넘어 전략적 영향력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세부 사항이 드러납니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광업 대출의 95%는 중국 기업이 지분 이익을 유지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히 추출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그 근원 자체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루의 구리부터 짐바브웨의 리튬, 인도네시아의 니켈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현대 경제의 필수적인 원자재를 체계적으로 독점했습니다. 이러한 광산 지역 인근 공동체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적, 환경적 피해와 함께 말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연구자들이 수백만 그루의 나무 파괴와 수원 오염을 기록했습니다. 발암물질로 확인된 코발트는 광구 자녀들의 선천적 기형 급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로는 유독성으로 변해 수생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노동 착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약 4만 명의 어린이들이 일부는 7세에 불과한데도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며 하루 2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안전장비 없이 110파운드 약 50kg에 달하는 짐을 운반하며 중금속에 오염된 먼지를 흡입하여 돌이킬 수 없는 폐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무장단체에 의해 인신매매되고 최저임금보다 41% 낮은 임금을 받으며 70%가 넘는 질병 유병률을 겪는 강제 노동 사례를 밝혀냈습니다. 바로 이 공급망이 여러분의 테슬라, 아이폰 생산, 그리고 더 나아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리튬 삼각지대, 즉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를 아우르는 이 지역에서 독특하고 심각한 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리튬 1톤을 추출하는 과정은 200만 리터의 물 소비를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진 아타카마 사막에서 리튬 채굴 작업은 토착수 자원의 65%를 고갈시켰습니다. 지역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석호가 사라지고 농작물 수확량이 고사하며 가축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폐화는 주로 서구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운행하고 환경보호라는 인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녹색 전환의 생태학적 부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공동체에 불균형적으로 전가되며 중국은 각 단계에서 이익을 축적하는 중개자로서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냉혹한 양적 현실을 고찰해 봅시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현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2040년까지 핵심 광물 수요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만약 더 야심찬 기후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이러한 수요는 3배로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리튬 수요는 2030년까지 4배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코발트, 니켈, 흑연에 대한 수요 또한 상당한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한 대는 기존의 휘발유 차량에 비해 6배 많은 핵심 광물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60kWh 배터리 유닛에는 흑연 52kg, 니켈 30kg, 코발트 20kg을 포함하여 총 185kg의 다양한 광물이 사용됩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기록된 1천만 대에서 크게 증가하여 2030년에는 3,5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내포하는 의미를 숙고해 보십시오. 이는 향후 6년 이내에 수십억 톤의 원광석을 채굴, 정제 및 가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대한 난관이 발생합니다. 주요 제약은 채굴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가공 단계에 있습니다. 리튬 정제 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5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됩니다. 피토류 분리 시설의 경우 소요 기간은 더욱 길어지며 운영상의 복잡성은 현저히 증폭됩니다. 현재 발표되는 어떠한 신규 시설도 아무리 빨라도 2028년에서 2030년 이전에 완전한 운영 역량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구의 대안들이 가동될 시점에는 중국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거나 서구 국가들을 영구적인 타협 상태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의 기간은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며 이 기회의 장은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은 어떤 전략적 대응을 펼치고 있을까요? 미국은 포괄적인 산업정책 프레임워크를 명확하게 수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10억 달러라는 상당한 금액이 광업기업의 지분 투자 형태로 투입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대출이 아닌 직접적인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MP 머티리얼즈는 4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월칸 엘리먼츠는 6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는 22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정부의 직접 지분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재무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재정적 움직임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주기율표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다루는 기업의 직접적인 지분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유럽은 필수 자원에 대한 특정 단일 국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입법 이니셔티브인 핵심 원자재법을 제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65%라는 목표를 가지고 유럽 대륙은 그린란드, 스웨덴, 핀란드 전역의 광업 벤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재활용 이니셔티브의 적극적인 장려, 재료 대체, 그리고 새로운 화학 조성물 개발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아무리 집중적이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필요한 대체 처리 역량이 2028년에서 2032년 이전에는 상당한 운영 규모에 도달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완전한 운영 역량의 달성은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는 이미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예상 일정과 심각한 시간적 불일치를 야기합니다. 재활용은 매력적인 장기적 해결책이지만 본질적인 10, 15년의 운영 지연으로 인해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제품에서 재료를 회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2030년까지 재활용 노력의 기여는 미미할 것입니다. 재료 대체는 개념적으로는 유망하지만 포괄적인 개발, 엄격한 테스트, 그리고 후속 산업 규모 확장을 위해 장기간의 단연 주기가 필요합니다. 코발트 없는 배터리 기술이 부상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적용을 위한 현재의 준비 상태는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히토류 자석을 필요로 하는 고성능 모터의 경우 현재 진정으로 실현 가능한 대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모든 기술적 해결책이 본질적으로 시간 제약적이며 시간이야말로 서방 경제가 현재 부족한 핵심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혀봅시다. 서방 국가들이 과연 이러한 의존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편한 진실은 아마도 완전히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우위는 지속적입니다.
서방의 최대 투자가 이루어진다 해도 중희토류 분리 기술은 적어도 2035년까지는 중국의 지배하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블랙아트라고 부르는 이 전문 기술 지식은 단기간에 역설계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주제는 매우 정교합니다. 특정 원자재, 특정 제품, 그리고 개별 국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는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더욱이 중국의 전략은 매우 정교합니다. 그들은 조잡한 금수 조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확실성을 조장하며 일부 허가는 승인하고 다른 허가는 거부하며 일시적인 휴전을 제안한 후 다시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이러한 전략은 서방 기업들을 의존적인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을 때에만 대안을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의 77-80% 수준으로 공급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대안 솔루션이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최고 수준의 경제적 국가 운영수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관리된 타협이 될 것입니다. 서방은 일부 대체 생산 능력을 개발할 것이며 아마도 필요량의 30조 50%를 중국 외에서 조달할 것입니다. 이는 취약성을 줄이는 데는 충분하겠지만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협상된 의존성을 수반하며 이는 상호 절충, 기술 이전, 그리고 지정학적 양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서방을 중동 석유로부터 해방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오펙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집중된 통제력을 가진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위치입니다. 중국은 30년에 걸쳐 현대 생활의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한 비할 데 없는 지배력을 확립했습니다. 그들은 서방이 다른 일에 몰두하는 동안 이를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명확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며 환경적, 인적 비용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공동체에 전가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미사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공급망, 처리 능력, 그리고 종종 부담스러운 인허가 승인이라는 복잡한 지형에서 이 싸움이 전개됩니다. 서방 국가들은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 아마도 불과 1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든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이러한 의존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며 단지 그 범위를 축소시킬 뿐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서방이 이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경제적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끝까지 따라오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더 심각한 우려를 낳는 것은 무엇일까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압도적인 지배력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통제가 기반하고 있는 환경 재앙일까요? 그리고 글로벌 역학을 재편하는 은밀한 갈등에 대한 더 심층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이 플랫폼은 주류 언론 매체들이 종종 외면하기로 선택하는 진실을 밝히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